됐어요? 네. 자, 네. 1번 제대로 안 한 거. 네? 6번 실장 의미를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접촉부는 끝났고 적장 안 했다고? 네. 소자 미세화. 아, 소자 미세화? 네. 아, 여기 있었구나. 네. 오케이. 아, 여기구나. 네. 내내 같은 내용이니까. 자, 이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접 공정 배웠죠? 자,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끊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못 볼 거를 보고 다시 해야 돼. 자, 이전 시간에 우리 직접 공정 배웠죠. 녹화할 때 원래 이렇습니다. 아, 이게 또 딴소리. 자, 녹화할 때 원래 이런 거예요. 자, 테이크 갈고 갑시다. 네. 자, 직접 공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공정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미세화예요. 그래서 소자를 미세화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더 미세화. 요게 하나가 다이라면 요 하나 다이 하나 있고요. 요 안에 수많은 소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소자 어디 있어요? 맨 아래 어딘가. 이게 한 층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소자가 발전하고 있어요. 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소자가 미세화됐다는 얘기고요. 그 미세화됐다는 거에서 집적도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배웠지만 소자 미세화되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고 L 작아지고 있고 좁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롱 채널까지 배웠다면 채널이 짧아져서 쇼 채널이 나오고 쇼 채널이 나오면서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나와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반도체 접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소자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어요. 두께가 얇아지니까 L이 작아지니까 두께도 얇아져요. 두께도 얇아지니까 위에서 전압을 줬더니 전압이 뚫고 나가요. 전압이 뚫고 나가면 리키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신소재과에서 그러면 요 게일 옥사이드 밑에다가 하이 K를 하면 어때요? 게이트 밑에다가 하이 K 물질을 보면 걔네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 못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일 옥사이드를 실리콘 옥사이드도 쓰지만 거기에 하이 K 물질을 더 덧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K라는 애들을 써요. 그렇다면 폴리실리콘으로 쓰는 게이트를 메탈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 폴리실리콘은 저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열이 많이 되고 생기잖아요. 어차피 제어 바꿀 거 이거보다 같이 바꿔봅시다. 그럴까? 하이-K 메탈 게이트로 바꿨어요. 게이트를. 소재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발열이 덜 나고 저항이 줄어들어서 딜레이가 줄어들고. 우라 이거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때요? 메탈 게이트를 다른 종류로 바꿔요. 우라 이거 또 개선되네? 속도가 또 개선되네? 저항이 또 낮아지네? 그 다음에 어때요? 게이트가 이렇게 얇아졌더니 채널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그냥 게이트 위에만 두지 말고 감쌉시다. 그래서 게이트 자체가 핀이라고 하는 지느러미 모양의 게이트가 됐으니 이걸 이렇게 감싸면 채널이 금방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더 낮출 수 있잖아요. 더 0.1V 낮춰도 채널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핀팻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핀팻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전 과기부 장관, 지금 현 서울대학교의
교수님 이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특허를 갖고 있다가 인텔의 기술이전 해가지고 기술료 그 특허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한 400억 정도 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400억 받았다고 더 받았나? 1000억 받았나? 모르겠어요. 숫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하고 옛날에 좀 친했는데 요즘은 좀 안 친해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이 나쁜 교수님 포함시켜주지.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학발이가 안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 덕분에 학발이가 돼서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핀팻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채널을 2개짜리, 3개짜리 만들고요. 이제는 동그라미에서 GAA를 만들고 리본 형태로 3개짜리를 만들고 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D램에서 요게 시험 문제였는데 그죠? 네. D램 제품별 특성을 보면 D램이 이렇게 생겼고 낸드는 이렇게 생겼고 로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미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좁아지고요. 좁아짐에 따라 얘들 이렇게 좁아지고요. 물리적인 깊이는 똑같다 할지라도 종횡비가 2배가 됐죠. 얘네들이 전기를 더 담으려면 더 깊어지겠죠. 앞으로 또 하나 미세화되는 건데 더 깊어지겠죠. 그 더 깊어지는 동안 홍 교수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싫으면 깊어지겠죠. 저걸 어떻게 깎아낼까? 저만 그래요? CBD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걸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불가능. 그래서 CBD는 포기. 그리고 어떤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ALD라는 주자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ALD 나왔을 때 제가 ALD 보고 그랬어요. 나 저게 평생 해봐라 되나? 저걸 가지고 저렇게 얇게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다고. 연구도 좋지만 좀 양산에 대한 좀 감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섣부른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철없을 때. 이렇게 미세화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제는 ALD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ALD로 넘어갔어요. 엣지 하시는 분들도 엣지라는 기술 영역도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요? ALE라는 형태로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막이 얇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빵 엣지하면 밑에 레이어가 다 박살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ALE, 어토믹 레이어 에칭이라는 것이 필요한 기술 영역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D램 구조를 봤을 때 점점 더 좁고 깊어지는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에 따라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엣지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저기로 귀속돼요. 왜 안 돼요? 에스펙트 레이쇼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온도를 낮추고 싶어서 낮춘 게 아니라 저렇게 되기 때문에 쟤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다. 자, 2D에서도 소재가 미세화됐습니다. 점점 좀 작아져서 32셀, 60, 여기는 152셀 이렇게 만들다가 얘네들을 더 작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겠죠. 더 작게 만드는 게 한계가 오니까 어때야 돼요? 이제는 더 작게 못 만드니까 어떻게? 3D. 그래서 3D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랜드에서는 이제 미세화라는 의미가 다른 형태로 바뀌었죠. 층이 올라가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용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수를 높이는 거. 또 하나는 채널홀더를 얇게 만들어서 디바이스를 더 많이 꽂아내는 거의 형태로 바뀌게 되니까 미세화는 아직도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는 3D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3D로 넘어가서 플래나팻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플래나팻에서 대학원 가서 배우거나 또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팻, 소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GAA 팻, MBC 팻 이렇게 나노 시트를 사용해서 게이트를 만드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을 낮춰도 채널이 더 잘생기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래야 성능이 개선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미세화에서는 결국은 옛날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벌써 옛날 얘기가 됐어요.
14년, 15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아직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학부 교과목에서는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 더 다뤄야 돼요. 근데 다른 걸 못 가르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소자들은 대학원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핀셋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몰리코발트를 사용해서 재료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루세늄 같은 걸 사용해서 또 하고요. 계속 재료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사이드의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걸 다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뭐가 계속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죠. 즉 미세화되니까 연결해야 되는 층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파워를 위에서만 가하면 파워 로스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뒤를 갈고 파워를 밑에서 주자. 그리고 이 밑에를 연결하자. 그러면 연결돼서 공급되는 선이 짧아지니까 로스가 작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백사이드의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형태고요. 나중에 미래에는 10나노, 그러니까 10옹스트롱 언더의 그런 소자를 만들려면 또 새 신개념의 어떤 소자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재밌게도 옛날에는 디자인하고 공정이 기술이 따로따로 놀았어요. 디자인하면 그거 맞춰서 공정해주고, 디자인 또 바뀌면 그에 따라 공정해주고, 디자인 바뀌면 그에 따라 공정해주고, 이제 디자인 바뀌면 그에 따라 공정 못하고, 그래서 디자인 또 못 바꾸고 공정 또 못하고, 이제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DTC가 오는 거예요.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 디자인하고 공정기술이 서로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시대가 돼서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것들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계도 하고 공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계 따로 공정 따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부장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는 소부장을 중심으로 여러 전공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요소에 가야 되는 거지, 반도체 소자하고 회로 설계만 하겠다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C 딜레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늘어나냐면 미세화 때문에 늘어나요. 자, 미세화 왜 한 거예요? 성능 개선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성능 개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미세화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메탈 라인하고 메탈 라인 간격이 좁아지면서 커페이서스가 증가해요. 메탈 라인이 좁아지면서 저항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게이트에서 발생한 저항보다 배선에서, 선에서 지연되는 게 많아요. 왜 어른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공부하는데 시동 걸리는데 오래 걸린다고, 막 책상 치우고 뭐하고 마음 잡고 막 책 펴고 뭐 하자고, 피곤해 나 자야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얘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좀 성능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뭘 개선해야 돼요? 뇌를 바꿔야 돼요? 요 습관을 없애야 돼요? 네, 그 습관을 없애야 되잖아요. 마음 잡는 거를 하면서 잡아도 되는데 꼭 잡고 하려고 하는 그 RC 딜레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서 성능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뭘 잡아야 돼요? 소자를 작게 해야 돼요? 얘를 잡아야 돼요? 얘를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재료가 바뀌는 거예요. 하이케이 물질로 바뀌고 알루미늄이 구리로 바뀌고, 그러면서 소자도 같이 바뀌고 하는 형태로 미세화가 진행된다. 자, 초정밀 나노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토 리소그래피를 합니다. 포토를 하게 되면 라인이 아주 똑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점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애들 가지고 저한테 엣치를 맡기면 저는 엣치 안 할 거예요. 왜죠? 포토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저렇게밖에 엣치 못해요. 제 결과는 저렇게밖에 안 나와요. 최대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엣치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엣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포토에서 저게 안 되기 때문에 EUV를 쓰는 것이고 EUV를 써서도 미세 패턴이지만 그 작은 패턴의 우르프를 본 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지나가요? PR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PR 밑에 있는 메탈 라인으로 지나가죠. 그럼 메탈 라인 지나갈 때 이렇게 쭉 뻗은 도로로 가는 게 편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부딪히고 가는 게 편해요? 쭉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쭉 가게 라인 엣지, 러프니스가 없게끔 공정을 만들어야 돼요. 포토가 그렇게 해줘야 엣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맨날 싸워요. 누구 잘못이다. 명시대학교에서는 랜드를 만들어서 이 박사과정 학생이 저희도 김민호 박사가 60레이어를 이렇게 쫙 집착을 해서 올리는 연구도 했었어요. 대학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쫙 이렇게 올리고. 이 올린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고요. 올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다. 자, 핀팻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14나노 핀팻이고 얘가 5나노 핀팻이에요. 앞으로 핀팻이 14나노에서 적용이 됐지만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 어디에서? 시스템 반도체. 즉, 로직,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얘네들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요거 다음 버전이 GAA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은 아직은 양산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소자가 작아지면 나타나는 문제 현상도 있고 공정 소재, 공정 기술,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이 일정한 속도로 다 같이 발을 맞춰서 발전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요.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슬라이드 처음 봤어요? 이 슬라이드는 처음 봤죠? 네. 중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강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뭐라고 부르죠? 반도체라고 부르죠. 근데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어느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근데 그 반도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광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김치죠. 근데 외국 사람이 눈으로 보면 요거는 뭐예요? 아, 이거 김치예요. 요거는 뭐예요? 김치예요. 얘는 왜 빨갛고 얘는 왜 하얘요? 얘는 백김치예요. 뭐가 다르죠? 맛도 다르고요, 담그는 방법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얘는 왜 김치라고 해요? 그럼 얘는 김치인데 김치 아니고 김치인데 김치예요? 요거는 뭐예요? 석박지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김치예요. 얘도 김치인데 얘는 왜 이렇게 배추가 안 하고 이상한 일을 했어요. 얘도 김치인데 얘는 종류가 다른 김치예요. 라고 하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겠죠. 외국 사람은 김치를 설명할 때. 반도체를 모르는 사람한테 반도체가 뭐예요? 라고 설명하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반도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반도체가 뭐냐고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뭐예요? 그거는 또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것도 반도체인데 왜 저것도 반도체인데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거는 이게 다르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동차 반도체는 뭐예요? 그거는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입니다. 뭐가 다른 거고? 다 반도체네요? 근데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다 다른 반도체인데 다 같이 같은 반도체죠. 그 속에 똑같은 소자 들었고 그 속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조는 서로 좀 다르겠지만 재료 다르고 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하는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반도체는 공통적으로 소자라는 걸 가지고 있고 회로라는 걸 가지고 있고 목적이 다를 뿐이고요. 걔네들을 만들 때는 우리가 아날로그냐 바디지털이냐 또는 반도체 공정이냐 반도체 소자냐 소재냐 또는 장비냐 장비 부품이냐 하는 걸로 반도체를 달고 다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거북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거북하진 않죠. 이제 구분은 어느 정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로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진로 분야를 생각했을 때 또는 기술 분야를 생각했을 때 재료, 소자, 회로, 제품, 공정, 장비, 패키징, 테스팅,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구분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또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앞으로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세화가 계속 되겠죠. 집적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패키징하고 같이 만나서 옛날에는 반도체를 그냥 한 칩 하나를 꾹 싸는 게 패키징이었다면 이젠 그 패키징 속에 반도체 칩이 몇 개가 들었을까요? 옛날엔 하나, 지금은 하나 있는 놈도 있지만 두 개, 지금은 두 개 있는 놈도 있지만 네 개, 8개. HBM이라는 반도체 안에는 저런 고성능 D램이 지금 현재 8개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걸 12개로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엔비디아에서는 12개짜리를 원하는 거고, 그래야 사이즈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성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D 패키징으로 가고 있고요. 또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무어보다 더한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무어를 하고 싶어요. 무어보다 재료를 아예 채널 재료를 바꿔서 실리콘 안 쓰고 실리콘 절메니움이나 뭐 다른 것들을 쓰고 싶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시모스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모스 말고 이상한 구조의 모스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확대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반도체공학부 얘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직접 공정과 소자 미세화가 이루어졌다면 계속 반도체 칩은 또는 반도체 제품은 성능 향상을 추구하고 싶어요. 무엇을 통해서? 미세화를 통해서. 그 미세화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하다 보니 또 특이한 이상한 반도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반도체예요? 예, 인공지능 반도체. 이게 별다른 반도체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맞아요. 하지만 그 목적에 맞는 반도체예요. 즉 인공지능 반도체고요.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공지능이 연산하는 그 방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은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 엔비디아가 그래픽 칩을 만들었던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을 때 썼던 GPU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병렬 계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혹시 인공지능을 공부해 보신 분이 여기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분은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있는 것 같은데, 매크로 컨케이션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든 병렬로 입력을 넣고요. 싱글로 아웃풋을 뽑던, 병렬로 뭘 뽑던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와서 쭉 계산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GPU가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에 뭐랄까 깃발을 들고 가고 있는 거지 엔비디아라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GPU를 만들던 회사였고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가장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에 가장 먼저 접근하고 있는데, 단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회사지 GPU를 못 만들어요. 왜죠?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예요? 팹리스. 그래서 그 팹리스 하는 그 팹리스의 엔비디아가 어디한테 그걸 제조를 맡기는 거예요? TSMC가. 문제는 그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또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려다 보니 칩이 커져요. 칩이 커요. 그래서 젠슨 황이 들고 나오는 그 반도체를 보면 이렇게 커요. 거기 안에 지금 이렇게 커요. 큰 게 문제예요. 왜 큰 게 문제냐면 그 큰 다이 안에 먼지가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다이로 여러 개를 만들면
먼지가 하나 떨어지면 떨어진 다이만 주는 거잖아요. 칩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얘는 진짜 좀 이상한 반도체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이를 작게 한다라는 개념의 반도체가 아니라 성능을 높이려니까 GPU처럼 이 AI 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분량 난 거는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분량 난 건 자기 잘못이잖아요. 근데 분량 난 거를 돈을 못 받으면 그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책정이 분량 난 것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발비, 제조비가 다 포함돼서 인공지능 칩의 가격을 받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칩의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싼 거예요. 왜 인공지능 칩이 비싸냐?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비싼 게 아니라 생긴 게 비쌀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요. 또 하나, 엔비디아의 지금 어떤 이 AI 칩이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 계산한 값을 어디다 담아놔야 돼요? 메모리. 근데 이 계산하는 애들의 값이 적어요? 많아요? CPU보다 이따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에 사용하는 메모리보다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그게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일반적인 메모리를 카드를 막 10개, 20개씩 이렇게 쫙 꽂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거를 8개짜리 쫙 만들어서 하나 올려가지고 하나 딱 붙이는 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세서가 있고요. 여기에 D램이 있어요. 근데 D램이 이렇게 적층으로 올라가요. 근데 왜 얘네들을 HBM이라고 하느냐? 하나가 신호를 보낼 때는 신호가 단순해요. 칩 하나가 보낼 때도 단순해요. 하지만 칩이 4개가 신호를 같이 보내려면 단순하게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1번 칩, 다음에 받았니? 오케이. 2번 칩, 오케이. 3번 칩, 오케이. 4번 칩, 오케이. 이러면 단순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느려요, 빨라요? 느려요.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 2, 3, 4 시작! 빡! 그러려니까 신호가 가는 밴드가 넓어야 돼요. 차가 8대가 4대가 동시에 뻥 출발해야 되니까 길이 넓어야 돼요. 그걸 우리 전자공학 쪽에서는 밴드위스라고 해요. 내가 얼마만큼 신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폭이냐, 대역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자동차에서 도로의 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역폭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의 대역폭을 갖고 있는 메모리 칩인 거예요. 옛날에는 HBM이라고 하는 하이 밴드위스가 필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느려도 괜찮아요. 각각이 보냈으니까 PC상에서는. 지금은 인공지능 칩에서는 HBM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HBM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칩에 비싼 HBM이 들어간들 자기네 칩이 더 중요하니까 더 비싸니까 이건 가격 티도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GPU를 여기다 두고 가격이 적은 로직 다이는 여기다 넣어서 얘네들하고 통신은 얘가 처리하고 이렇게 보내겠다 하는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대학원생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만들면서 얘네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요소 기술들을 찾아서 엔지니어가 되어가는, 즉 D램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패키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런 엔지니어도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설계도 그렇고 제조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합예술이죠. 노래만 하는 콘서트 아니고요. 춤만 추는 콘서트 아니고요. 이 반도체라는 그 빈 웨이퍼가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정말 종합예술인 거죠. 모든 전공이 다 필요하고요. 모든 공학이 또는 기초과학이, 응용과학이 다 필요한 산업 분야가 바로 반도체다. 절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해요. 그걸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사실은 과거에는 그래도 됐어요. 왜죠? 과거에 그런 반도체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때요? 혼자 하면 절대 못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같이 하는 연습을 해야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데, 혼자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될까요? 옛날에 하던 거하고 똑같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 반도체 뭔가 하려면 학부는 한 8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8년. 근데 어떻게 학부 8년 다니세요? 안 다니죠. 그래서 반도체만, 소자만 또는 회로 설계만 하고 있는 전공에서는 4년이면 돼요. 하지만 종합예술을 하려면 기계공학과 전공을 한 친구들이 와서 반도체를 배우고 이 4년 안에 그 전문가가 또는 그 엔지니어가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과에서 맨날 아인슈타인만 배우다가 반도체를 또 따로 와서 배우면 8년 걸리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적당히 배우고 반도체도 적당히 배워서 반도체에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4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산업경영과학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산업인, 나는 품질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나는 데이터망입니다.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나는 모 품질, 모 데이터, 반도체에서 어떤 데이터, 무슨 품질이라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2개 이상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자꾸 뒤쳐져 가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뒤쳐져 가고 있고요. 그 뒤쳐져 가지 않으려고 연구하고 있고, 학회 가서 공부하고 있고, 논문도 공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지쳐 쓰러질 때가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겠죠. 네, 그때가 퇴직하기 전엔 퇴직한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그러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반도체를 잘 모르니까 경험을 한 다음에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분야를 선택하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직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 하나를 먼저 잡아서 그 하나를 알아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연력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떤 학생이. 근데 연력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연력학에 나오는 수식을 공부하려니 연력학 책을 봐야 돼요. 그 연력학 책, 기계공학과 학생 연력학 책을 배우진 않았는데 혼자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기계과 학생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계과 학생도 안 되는 걸 기계과가 아닌 학생이 연력학 책을 보고 연력학을 수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너무 고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용기 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모르는 거 아니고요. 지금은 그럴 때고요. 그래야 될 때예요. 그래서 서로 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보물들이에요.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공학부 학생들하고 또 다른 보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이런 걸 모르겠는데 나 좀 도와줄 사람. 그러면 그 도와주는 그 자체가 도와주는 사람이 뭔가를 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연력학을 배웠는데 연력학을 왜 이 전공한 사람이 궁금해하지?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배움이고요. 이 사람이 연력학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고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협력하라고 용기를 좀 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유치하지만. 시작. 지금 둘째를 잘 보니 하나를 네, 그게 조금 알아지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른 거 한번 알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해도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업 있으면 챙겨보세요. 여러분들한테만 주어지는, 미안하게도 전자공학과 학생들한테는 안 주어지는 그런 기회예요. 그 타과 과목이고 실습 과목이라 다른 과 학생들이 신청하면 제가 이렇게 빼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융합전공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을 빼내기가 참 그래요. 그쵸? 네, 교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더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연에서 오늘 여기까지 가자면, 자 이제 계속 성능 향상을 위해서 미세화를 갔습니다. 자, 미세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발이 안 떨어지네요. 가야 되는데 더 미세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네요. 왜요? 실리콘 원자하고 원자 하나 사이의 거리가 2.5옹스트롬인데 1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가 5개짜리 반도체를 만들겠대요. 이게 원자가 4개면 페일이고요. 6개라도 페일이에요. 그래서 미세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네요. 이게 뛰어야 되잖아요. 이게 뛰는데 뛰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뛰어야 되는데 왜요? 진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 어떻게 바늘구멍을 바늘보다 작게 만드냐는 거죠. 어떻게 바늘구멍을 냈는데 바늘보다 구멍을 더 작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한계잖아요. 아무리 파장을 줄여도 파장보다 어떻게 더 작게 만들어요? 빛의 파장을 뭔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자 미세화가 어떻게 됐다? 이제 진짜 한계에 도착했다. 진짜 한계. 아, 이제 진짜 고민이에요. 어떻게 발을 뛸까요, 말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안 뛸 거예요. 왜요? 다시 현업으로는 못 가요. 이제 감 떨어져서 못 가요. 용기가 없어서 남은 제 인생을 투자 못 해요. 그리고요, 여기 남교는 장비가 아까워서 못 가요. 저 장비 수십억, 수백억씩 장비 사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못 써본 장비들도 많아요. 쓰려고 샀는데 다 남 쓰고 있어요. 나도 한 번은 쓰고 가고 싶어. 퇴직하기 전까지. 내 소원이 60세 이후에는 클린룸에서 계속 실험하고 그런 게 내 소원이에요. 그때까지는 학교 일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근데 더 소중하게도 제가 그냥 바로 현업으로 떠나버리면 아이고 내 새끼들 이거 다 어떡해.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발을 떼야 말아요. 저는 안 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은 발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네. 안 뛰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뛰어야 돼. 근데 정말 뛸 수 있는가?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을 뛸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서울대에서. 어디에서? 카이스트에서. 어디에서? 포항공대에서. 그 친구들은 교수님들이 그쪽으로 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뛰라고 얘기해서 하면 또 잘 따라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뛰라고 하면 일단 안 믿어요. 에이 교수님 그거 말고도 길이 많으면서 왜 꼭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렇게 꼭 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고 하세요. 좀 대충 그렇게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거 안 해요. 대신 그 친구들이 우리 대신 이거 해주니까 우리 다른 거 하자고요. 다른 거. 미세공정 단위로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작냐면 H2O 분자가 물 분자가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분자가 0.1 나눠요. 물 분자가 10개 있으면 걔가 1 나누고요. 물 분자가 20개 있으면 걔가 지금 앞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반도체인 거예요. 물 분자 20개는 물방울 하나가 아니죠. 그만큼 작은 거예요. 바이오 하는 사람들이 DNA 어쩌고 있는데 이거 쪼개가지고 뭐 DNA 하나가 너비가 이건데 너비는 우리가 조정도 못하고 길이만 이렇게 잘라서 뭐 하잖아요. 그게 뭐 최첨단의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비만큼을 만들어내잖아. 없는 걸. 그러니 누가 진짜 첨단인 거예요? 바이오가 첨단이에요? 반도체가 첨단이에요? 진짜 반도체가 첨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 물리적인 한계가 왔기 때문에 즉 전압은 낮춰야 되고 전자는 안 흘러가고 그러니까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지 채널을 옛날에 위에서 아래로 꽉 쥐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한 방향으로 했다면 이제 채널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3차원으로 채널을 형성했다가 가겠다가 하는 형태로 바뀌겠다는 거죠. 걔가 3나노 때 적용되는 GAA라고 하는 것이고 걔네들이 신문에 나온 얘기는 앞으로 신문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쇼채널 작아지면서 쇼채널이 나왔고 아까 잠깐 뒤에 나올 거예요 하면서 fully depleted silicon insulator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조가 또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구조가 또 바뀌고 있어요. 소자가 이렇게 계속 한계에 다다르니까 한계를 직접 돌파 안 하고 어떻게? 발을 띄어서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중. 저는 그렇게 늙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용기가 없어져요. 소식부터 수업이에요. 대학원 수업. 아 그래요? 네. 오, 네. 10분만 시간 주세요. 점점 시간이 없어져요. 용기가 없어지고 제가 한 5년만 젊었으면 대학원에서 휴가 가세요 그랬을 텐데 용기가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용기를 부려야 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세화가 왜 어려운가요? 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형태로 바뀌어갑니다. 저 뒤로 갈게요. 자, 물리적인 한계가 왔어요. 하지만 10몇 년 전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대기업의 소자업체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미래에 이것들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 또 다시 10년, 20년의 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D램에서 아키텍처는 점점 깊어질 것이고 에스펙레이션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페이스 체인지 메모리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D램인데 MOSFET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STT-MRAM이라고 하는 애들을 쓰고 싶어요. 또는 ReRAM이라고 해서 위지스티브한 물질을 넣어서 스위치를 만들고 싶어요. PC램 또는 P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반도체 여기 실리콘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네들이 캐리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전도성이 변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이면 비정지를 있다가 정지를 있다가 지가 물질이 막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상이 바뀌는 상변환이 일어나요. 요건 신소재과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신소재과에서는 이런 상변환하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요 때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쟤는 저렇게 돼요. 라고 하는 물질을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요건 이런 장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비로 만들어진 공정 기술을 가져다가 소자에다 써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MOSFET 말고 조건만 바꿔주니까 얘가 스위치가 되네?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적용하는 만큼 완벽하게 지금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RRAM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성 물질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저항이 작아지고요. 어떨 때는 저항이 커져요. 이렇게 저항이 커지고 저항이 작아지고 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물질의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이 저항 조절하는데 스핀트로닉스라고 해서 이 회전이 이렇게 되면 회전이 반대 방향이 되면 오프가 되고요. 회전이 같은 방향이 이렇게 되면 온이 되는 그런 자성 재료를 가지고 뭔가 물질 이제 지금 뭐 갖고 해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스케일링 다운 갖고 했는데 이제는 뭐 갖고 하고 있어요? 신소재야? 이제 뭐 갖고 하고 있어요? 소재. 그쪽으로 바뀌어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작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챌린지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R&D 과정이 있고 그렇게 돼서 만드는 R&D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R&D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제조를 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게 반도체 칩이 잘 동작할 수 있게 소자를 만들어가는 이런 공정 기술 같은 것도 지속돼서 발전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을 모아서 큰 것을 이루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면 자, 여러분 여기 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용기 내서 물어보세요. 혹시 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가 아니라 역시로 들어올 거예요. 역시 도와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